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월 19일 월요일이고요. 시장이나 마트 같은 데 가보면 벌써 봄이에요. 냉이 된장국을 어디서 끓여놨는데 와, 그 향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달래도 있고 봄동도 나오고 이랬는데 내일은 영하 13도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가격적인 면에서 좀 엇갈리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냉이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냉이 같은 경우에는 출하량이 줄면서 예년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하고요. 그에 비해서 봄동이나 달래는 가격적인 면에서 아직 좀 저렴하다고 합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날은 여전히 너무 춥지만 그래도 이런 봄나물로 다가오는 봄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월요일의 행복한 아침 밝고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죠.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닝픽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최근 반도체 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연계 계약 학과의 정시 지원자가 1년 사이에 40% 가까이 늘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전 불을 끈 채 휴대폰 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어두운 곳에서 휴대폰을 보면 동공이 크게 확장돼서 이 블루라이트가 망막을 직접 자극하면서 황반 변성 같은 눈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코스피 5천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짚어보고요. 네 번째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임신 30일 주차 임산부가 복통과 하혈로 위급한 상황에 놓였지만 수도권 병원 23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하면서 3시간 가까이 헤맨 끝에 치료를 받았는데요. 정부는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막기 위해 이송체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집중적으로 살펴볼 모닝픽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국내 증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국내 증시가 정말 쉼없이 달리고 있죠. 코스피가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이제 4,800선을 돌파해냈습니다. 이제 코스피 5천까지는 불과 200포인트만 남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중동 리스크나 미국 반도체 관세 같은 악재도 적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게 좀 인상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외부 환경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고요. 내부적으로도 보면 이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압박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보면 지수가 늘리거나 하락 전환하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다시 상승 전환해내며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코스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내 외부의 악재들을 다 이겨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반도체 의존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조선과 방산, 자동차까지 매수세가 섹터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자금이 돌고 도는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제 조정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단기간 워낙 많이 오른 탓에 조정 우려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흐름을 꺾기보다는 속도를 조절하는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유동성의 흐름인데요. 투자자 예탁금이 다시 90조 원대로 늘면서 주식 대기 자금이 충분한 상태입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투자자들은 이를 매수의 기회로 보고 주식을 사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서면서 기업 이익 전망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는 경제 지표와 또 해외 이벤트들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2일에는 한국과 미국의 GDP 수정치가 발표되고요. 또 미국의 물가 지표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장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비교적 무난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에 예상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한 23일에는 일본의 금리 결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낮지만 발언이 예상보다 강경하게 나올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회색 코뿔소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미국 대법원 판결이 지연되는 가운데 이 중국향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향후 반도체 관세가 본격화되면 시장에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이란 간 지정학적 리스크도 상존해 있어서 이번 주는 무엇보다 변동성 관리에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변수도 잘 봐야 되겠습니다만 국내 변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선 상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바로 핵심인데요. 지주사나 증권주처럼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재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주 코스피가 사상 최장 연속 상승 기록을 세울지도 관심입니다. 역대 코스피 최장 기록은 2019년에 세웠던 13거래일이었는데요. 코스피는 지난주까지 11거래일 연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코스피 5천 이제 정말 눈앞에 다가왔는데 아닌 게 아니고 요즘에 모이기만 하면 주식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 건가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다음 픽은 뭡니까? 네, 요즘 전동 킥보드 사고 소식 자주 들리잖아요. 특히 이제 무면허 운전 문제가 이어지면서 서울시가 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정 증진 조례 개정을 예고하면서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동 킥보드를 빌릴 때 어떤 점이 좀 크게 달라질까요? 개정안의 핵심은 이 대여 사업자가 고객에게 킥보드를 빌려줄 때 운전면허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지키지 않게 되면 서울시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전동 킥보드는 법적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가 돼서 면허 없이는 탈 수 없지만 현실에서는 청소년이나 무면허 이용이 쉽게 이뤄져 온 게 문제였는데요. 얼마 전 발생한 송도 전동 킥보드 사고 역시 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에게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대여된 점이 문제가 됐었는데 실제로 최근 5년간 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사고 570건 가운데 19세 이하가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의식 개선이 먼저 선행돼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제도 개선과 동시에 이제 법을 집행하는 거, 단속과 관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서 무면허 이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보행자의 안전도 함께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학원가 일대에서는 전동 킥보드 운행을 제한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하면서 보행 환경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달 23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에 개정 조례안을 공포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철 들판을 보면 정말 모든 게 멈춰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매년 우리나라를 찾는 새들이 있잖아요. 철새들이라고. 철새. 여기서 이제 겨울을 머물다가 가는 걸 보면 야 그래도 이 땅이 오래 머물고 싶어하는 땅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맞습니다. 철새들이 쉬어갈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자연이 온전히 남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겨울에 더 또렷해지는 풍경과 그 속에 켜켜이 쌓여가는 시간까지 오늘은 두루미가 선택한 땅이죠. 겨울의 철원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매서운 추위마저 하나의 풍경이 되는 계절. 그 추위 덕분에 비로소 만날 수 있는 비경이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과 살아있는 역사가 어우러진 이곳은 바로 철원인데요. 추운 겨울일수록 더욱 빛나는 겨울의 철원으로 떠나봅니다. 이곳 철원은 우리나라의 최북단 혹한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남들이 춥다고 움츠러들었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용기, 그 용기가 닿는 곳에 철원의 매력을 한가득 느낄 수 있는 곳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지금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겨울이면 철원을 찾는 반가운 손님들이 있습니다. 바로 철새들인데요. 너른 철원 평야와 맑은 샘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DMZ까지 철새들에게는 그야말로 지상낙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두루미는 철원의 명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여행지로 DMZ 두루미 평화타운을 찾았습니다. 폐교를 새롭게 단장해 인간과 두루미가 함께 살아가는 길을 담아낸 공간입니다. 제두루미, 흑두루미를 비롯해 천연기념물 제202호로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동물 두루미까지 찾아와 환경과 생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두루미가 한 종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진짜 셀 수도 없이 너무 많네요. 이처럼 두루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물론 재미있는 체험까지 즐길 수 있어서 특히 어린이와 함께 온 가족들에게도 볼거리, 즐길거리가 충분합니다. 여기 안에 들어오면 영상실도 있어서 두루미에 대한 설명을 듣기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철원역. 과거 강원도의 교통을 책임졌던 이곳이 지금은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데요. 과거 강원도의 중심이었던 옛 철원역이 이제는 모노레일 승강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소이산 아래에서 정상까지 1.8km를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모노레일인데요. 계절에 따라 다양한 색채로 변신하는 주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추천 포인트입니다. 이제 산 정상으로 향한 특별한 여정을 떠나볼까요? 와, 가보자! 안녕하세요. 드디어 모노레일이 출발합니다. 좌석의 앞쪽과 양옆은 물론 천장까지 유리로 되어 있어 철원의 자연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 모노레일은 13분 동안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13분 동안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황금들판은 아니지만 겨울철의 이 고요한 분위기 역시 색다른 매력이 있는데요. 숲을 배경으로 인생샷을 찍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가면 소이산 정상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안개가 가득 피어 있어서 조금 영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 과연 이 광활한 파노라마 같은 철원 평야를 정상에서 볼 수 있을까요? 전망대에 오르기 전 그냥 지나치면 후회할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는 방공호 정지관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곳은 6.25 전쟁 당시 실제로 사용되었던 벙커를 작은 전시실로 개조한 곳인데요. 이곳이 휴전 협상 전에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라고 하네요. 휴전을 앞두고 한 발짝의 땅이라도 더 지키고자 했던 우리 군인들의 숭고한 넋이 서려 있는 듯합니다. 네, 사진을 보니까 정말 그 참혹한 현장에 저도 같이 있는 것처럼 실감이 나기도 하고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방공호 전시관에 나와 조금만 더 올라가면 드디어 소이산 전망대. 그런데 안개가 자욱해 풍경을 볼 수가 없네요. 제가 진짜 예쁜 경치를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날이 안 좋아서 앞이 좀 뿌여서 잘 안 보여요. 그러나 맑은 날 이곳을 찾는다면 이렇게 SNS 인증 핫플로 소문날 만큼 최고의 뷰를 감상할 수 있다고 하니 다음을 기약해야겠네요. 비 안 오는 날 한 번 더 오고 싶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찾은 마지막 여행지로 발길을 돌렸는데요. 네, 오늘의 마지막 코스는 철원 농산물의 성지라고 불리는 로컬 푸드 마켓입니다. 어떤 물건들을 팔고 어떤 점이 특별한지 함께 살펴볼까요? 이 매장의 가장 큰 특징은 철원 지역 농민들이 직접 운영한다는 것인데요. 제품 하나하나에 청정 철원의 깨끗한 땅과 물, 그리고 농부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철원하면 오대살이라고 하는데 오대살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휴전 이후 사람이 닿지 않는 비무장지대에서 흘러드는 맑은 물과 해발 250m 고지대의 상쾌한 바람, 기름진 황토 흙이 어우러져 철원의 명물 오대쌀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 매장에서도 오대쌀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선물 세트도 있거든요. 이렇게 크기도 부담 없고 아주 예쁘게 포장이 돼 있어서 선물용으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품들을 사려면 꼭 철원에 가야 하냐고요? 이제는 이 귀한 제품들을 온라인에서도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연과 삶, 그리고 사람과 땅이 만들어내는 풍요로운 순간들로 가득한 철원의 겨울.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고요히 빛나는 이 아름다움은 철원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매력입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아름다운 풍경부터 낮은 곳에서 만나는 농부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오늘 철원의 코스는 올겨울 우리들의 마음을 가장 풍요롭게 만들어줄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비우러 왔다가 가득 채워가는 여행, 여러분들도 철원에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23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월요일에 고민 해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장진택 자동차 전문기자, 그리고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월요일에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임재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네, 오늘 저희 함께할 첫 번째 주제는 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 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 때문에 누리꾼들이 갑론을박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 함께할 첫 번째 주제 바로 이겁니다. 카페 사장을 감금죄나 강요죄로 신고해도 될까요? 자, 어떤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내 마음대로 막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생리현상인데요. 가족과 외출을 하다가 갑자기 급한 신호가 왔던 전 주변을 둘러보다가 한적해 보이는 카페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너무 급해 양해도 구하지 못한 채 카페 지하에 있는 화장실을 썼는데요. 그렇게 볼일을 해결하고 카페를 나서려던 순간 누군가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잠시만요. 거기 남자분 저희 카페 화장실 사용하셨어요? 저 카페 사장님 되시나요? 제가 볼 일이 너무 급해가지고 잠깐 화장실만 이용을 했습니다. 아우 죄송해요. 양해 좀 부탁드려요. 많이 급하셨구나. 그래요. 급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여기 붙여놓은 거 안 보이세요? 저희 카페는 외부인 화장실 사용 금지예요. 저희 카페 화장실 이용하셨으니까 커피 주문하세요. 근데 지금 저 밖에 저희 아이도 서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 와서 제가 꼭 이용하겠습니다. 노노노노. 음료 주문하기 전까지 절대 못 나가요. 나가지 마세요. 정말 되게 빡빡하게 구시네. 그럼 저 아이 음료수 하나만 주세요. 그거 살게요 제가. 노노노노. 아이 음료 말고요. 커피로 주문하세요. 뭐라고요? 그런 법이 어딨어요. 지금 물건 강매하시는 거예요? 물건은 어머머. 내 고객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억지 부리실 거면 영업방해죄로 경찰 부를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옥신각신하면서 다투는 사이에 카페 사장은 정말로 저를 영업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경찰입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왔는데요. 경찰 맞으세요? 맞습니다. 경찰입니다. 제가 신고했어요. 네. 여기 이 남자분이 저희 카페에서 행패를 부리시잖아요. 뭐라고요? 행패라고요? 말은 바로 하셔야죠. 그쪽이 먼저 손님한테 커피 강요하고 저를 못 나가게 막고 이랬잖아요. 이거 어머머. 분명히 감금죄예요, 감금죄. 아니 그쪽이 먼저 허락도 없이 저희 카페 화장실 마음대로 쓰셨잖아요. 저희 카페 규정 안 보이세요? 손님만 화장실 출입하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저는 이대로는 도저히 못 넘어가. 감금죄하고 협박죄, 어머머. 그리고 물건 강매시킨 죄까지 더해서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일이 또 있을까요? 무료로 화장실을 썼다는 이유로 출구를 막아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원하지 않는 커피를 강제로 구매하게 하다니요. 이건 명백한 협박의 감금죄 아닙니까?
전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야, 이게 보니까 서로 감정이 격해질 대로 격해져서 경찰까지 네. 부른 것 같은데요. 이거 자세히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사정은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달 27일, 불과 얼마 안 됐죠. A씨가 가족과 함께 외출을 했는데 갑자기 급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근처 지나가다 카페 지하 화장실을 이용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사장에게 외부인 사용 불가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지를 당하게 됩니다. 자, 사장은 나가기 위해서는 커피를 무조건 주문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한 거고 네. A씨는 출구를 막고 구매를 강요했다 하며 법적 검토에 나선 상황입니다. 자, 이거 뭐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거예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잘못했을까? 한번 판단해 볼까요? 카페 사정이 더 잘못했다면 O, 아니면 손님이 더 잘못했다 이러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예. 손으로 한번 이렇게 표시를 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표시해볼까요? 아, 네. 자, 하나, 둘, 셋. 요거는 오도 아닌 것이 X도 아닌 또 것이 나뉘었죠. 얘기 좀 요거는. 들어보죠. 네. 너무 급하면 저도 저런 경우 많거든요. 너무 급하면 진짜 뭐 문구 써져 있고 이런 거 안 보고 화장실만 찾게 돼. 급하니까 볼일 보고 나왔어. 근데 화장실 사용했다고 카페 주인이 안 돼요, 못 가, 주문하세요. 이렇게 막는 건 좀 과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 문구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면 그 정도만. 너무 미안해서라도 다음에 와서 카페 이용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건 안 됩니다. 무조건 구매하세요. 사세요. 주문하세요. 이건 좀 과했다고 느껴져요. 네. 과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냐 말이죠. 이게 맨날 무슨 뭐 진상 손님들도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장님이 좀 예민해져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이게 왜 X라 했냐면은 원인 제공은 했잖아. 이 그냥 일단 뭐 다 뭐 붙여 있고 뭐 결제 후에 이용해 주세요. 다 붙어 있는데 거기를 먼저 이렇게 해서 원인 제공을 했으면은 그거를 좀 더 이 좀 무단으로 이 화장실 이용한 분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좀 해결을 했으면은 급해봤죠. 예? 화장실 안 저도 급하면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맞아, 맞아. 그래서 저 지난주에 무슨 이승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전기차를 타다 보니까 이렇게 전기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말이 온 거야. 네, 그래서 주유소에 가서 이렇게 봤어. 네. 주유소에서 되잖아요. 보고 되는 거 나오는데 기름 넣으라 그러더라고. 전기차고. 기름을 넣어라. 기름 넣으라 그러더라고. 근데 전기차잖아. 전기차잖아. 할 게 없어가지고 아이, 다음에 와서 반대 넣을게요. 주유소는 이랬어요. 전기차인데 다음에 와서 하긴 또 어떻게? 그러네. 이야. 네, 근데 이제 제가 그것도 잘못한 똑같네.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네, 그러고 나오긴 했는데 뭐 이렇게 예민해져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너무 급할 때는 화장실 앞에서 급히 상황이 벌어지는 일도 생겨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사실 이게 공공장소냐 아니냐, 이 장소가 개방 화장실이라고 봐야 되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그럼 있긴 따져야겠죠. 있겠습니다만 근데 우리나라에는 일명 뭐랄까 관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나라는 화장실을 조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화장실에 늘 휴지가 있고 돈을 내지 않고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이런 아주 다른 외국하고는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요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관례적으로 봤을 때는 사장님께서 상황은 전 이해는 하지만 네. 조금 더 양해를 해주시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그래요. 들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세 분의 의견도 이렇게 팽팽하게 갈렸잖아요. 실제로 누리꾼들의 의견 역시도 굉장히 다양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지 몇 가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의견들이 있는데 눈에 띄는 게 그래서 화장실은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다르다고 하죠. 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 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남의 화장실을 왜 공짜로 쓰려는 거냐. 염치가 없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래요. 네, 실제로 이 뒤에 카페 사장님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나눴는데요. 와, 그 내용을 보시면 카페 화장실 바닥에 대변을 보고 그냥 가거나 아이고. 휴지를 통째로 훔쳐가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화날만 하지. 별의별 손님을 다 겪어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다 이렇게 토로를 했는데요. 경찰을 부른 건 역시 중재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보낸 것이다 라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요, 이호성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가 정말 궁금한데 이게 염치의 문제로 봐야 하는 건가요? 어떨까요? 네. 야, 이게 그
사장이 치사한 거냐, 아니면 손님들이 염치가 없는 거냐,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이 있긴 한데 일단 저는 사장님들 입장은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일단 이 모든 화장실을 사용할 때 이 사용은 누군가 청소를 하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호의를 가지고 기꺼이 그 공간을 열어놓고 그리고 사용하도 좋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머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많은 부분을 다 그분이 해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보세요. 지금 카페 같은 경우는 누군가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돈을 내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거고 누군가는 돈을 내지 않고 이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돈 문제냐? 이 모든 것들이 다 노동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 화장실을 청소해야 돼요. 또 우리가 카페 알바를 쓰든지 직접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비용이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어디 그뿐이에요. 화장실에 가 물 쓰잖아요. 그렇지. 물 내리고 손 씻고 또 비누 쓰고 휴지 쓰고 이런 것들이 다 비용입니다. 근데 이런 비용들을 전혀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굉장히 여러 사람이 이걸 사용하게 된다면 이거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일단 고통스러운 것, 노동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돈을 내고 사용하는 손님들 대비 그렇지 않은 손님들에 대한 공정성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거라 좀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반대로 댓글을 보면 이런 반응도 많았습니다. 사장 대응도 과했다. 화장실 쓰면 커피를 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면 화장실을 안 쓴 사람은 커피값을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인데요. 근데 교수님 또 궁금한 게 카페 사장의 입장에서는 왜 화장실만 쓰고 나가려는 이 손님들이 그렇게 참기가 어려운 존재였을까요? 사장 해보세요. 해봐야 알겠는데. 아니 저라도 좀 그럴 것 같은 게 아니 정말 약간 뭐랄까 눈치 없는 그리고 약간 미안해하지 않는 당연히 사용하는 응당 쓰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누군가의 숨어있는 그 고통과 수고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나선 데에는 제가 볼 때는 되게 몫이 좋은 곳이고 그리고 이용자가 많기도 할 거예요. 근데 요즘은 경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무슨 카페 같은 곳에 뭐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곧 회전율에 따라 가지고 잘 되는 곳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인데 맞아요. 와가지고 본인의 용무만 딱 보고 나간다면 그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왜 무임승차하는가? 두 번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왔다 갔다 하는 이 모든 공간이 비용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가. 세 번째, 그렇게 할 거면 그 화장실이나 다들 깨끗이 쓰면 모르겠는데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냄새는 사람이 많을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청소 비용에 대한 부담 많은 것들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무게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글쓴 당사자의 입장에서 카페 사장의 행동이 그 협박이나 강금에 해당된다. 이 부분을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제로 커피를 사라고 막 이랬고 그다음에 출구를 막았다는 거예요. 네. 못 나가게 막았다. 이거 감금죄 해당이 됩니까? 감금죄. 글쎄요. 이 사건에서 보면은 실제로 감금죄를 우리가 검토를 했을 때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를 상당한 기간 이제 제한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박탈을 했는지 뭐 이런 여부가 핵심일 텐데 우리 상황 보면 좀 대치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 내가 지금 뭐 어린이 음료수 사고 나가겠다. 근데 아니요 키오스크에서 무조건 해야 돼요.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범죄가 성립을 했을 때 네.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범죄의 고의성이 있느냐예요. 아. 그럼 이 업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키오스크에서 커피 사면은 내보낼 생각인 거지. 그렇죠. 감금을 꽁꽁 가둬놓고 뭐 쇠고랑 차가지고 거기 박아놓고 사실 그런 개념까지는 아니잖아요. 내가 아까 이호성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자영업자로서 살아가면서 막 아프니까 사장이고 그러니까 커피 한 잔 사주세요. 그러면 내보내 드릴게요. 이게 이 사람의 입장인 거지. 막 감금을 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감금죄 성립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흔히 감금이라고 그러면 막 방 안에 딱 가둬두고 절대 못 나가요 하고 막 문 잠그고 밖에서 잠그고 이런 거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만 감금죄가 그럼 성립되는 거예요? 꼭
그럴 때만 감금죄인 건 아닙니다. 절대 못 나가 자물쇠 10개 걸어놓는다고 감금죄는 아니에요. 우리 판례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수준이면 감금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한 70대 여성이 공용 공간에다가 짐을 좀 잔뜩 쌓아놓은 겁니다. 이걸 보고 같은 건물에 사는 A씨가 민원을 제기하자 이 원래 물건을 쌓아놨던 B씨가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제기한 A씨 현관 앞에다가요. 테이블, 식탁, 큰 화분 이런 걸로 가득 막아둔 거죠. 막아버렸구나. 이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통행하는데 너무 어려웠다라고 하면서 감금죄로 기소가 된 사안인데요.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네, 이게 단순히 물건 쌓아뒀다고 와가지고 감금죄로 이게 좀 안 되지 않을까요? 이게 조금 불편하면은 본인이 뭐 치우면 되잖아. 네. 실제로 이 사건에서요. 1심과 항소심 대법원의 판단이 갈렸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피해자 역시도 왔다 갔다 통행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테이블과 화분 사이를 치우면서. 헤치고 나와서 나올 수는 있었기 때문에 감금죄 아니라고 봤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은 감금죄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문 앞에 짐이 잔뜩 쌓여진 이 여성은요. 고령이었어요. 이 여성의 체형이나 신체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저걸 정말 해치고 간신히 나올 수 있는 사정. 그렇다면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히 했다라고 보아서요. 감금죄가 인정되어서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댓글에도 그거 나왔었는데 같은 논리라면은 그 업무 방해죄 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봤는데 이게 돼요? 그 업무 방해 주거 침입 이게 성립이 됩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안 되는 것 안 같은데.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사실 어느 입장에서도 좀 되기가 어려워요. 이게 범죄까지 구성을 할 것이냐라고 보면은 일단은 업무방해죄랑 주거침입죄 나왔네요. 그럼 주거를 침입했다고 봐야 되냐? 자, 카페 주인의 입장이에요. 카페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게를 오픈했고 누구나 들어와라라는 게 본인의 의도예요. 누구나 들어와라. 화장실을 이용을 하는 사람도 이용을 하지 않는 사람도 일단 들어와서 커피 시키고 마시고 가시라. 이게 의도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주거 침입이 되느냐? 아니요. 사실상 인정을 한 거예요. 누구나 들어오게끔 처음에 가게를 오픈을 했다는 건. 그래서 이 상황을 가지고 주거 침입죄에 해당이 되느냐? 그리고 보세요. 우리 사건에서 진짜 급해서 들어갔잖아요. 진짜 이거 안 보인다면서요. 그래, 안 저도 보여. 어제 그랬어요. 저도 어제 운전하다가 저와 자식을 태웠지만 네. 도로 한가운데서 내렸습니다. 왜? 안 보여. 빨리 가야 돼. 어딘가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저한테 거기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의 주거를 침입해야 된다는 그 평온을 해야겠다는 고의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오로지 배설의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과연 주거 침입죄에 죄책을 물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영업방해. 뭐 이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영업방해도 이게 해당이 되려면 결국에는 법에서 구성하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허위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의 영업을 방해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그런 게 어디 있었죠? 막 간교한 위계, 막 계략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아니면 힘, 위력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요. 아니잖아. 오로지 배설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 생각으로 한 행동은 법에서 정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아까 또 사연에서는 주문을 해야 나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 음료를 하나 사겠다고 했는데 주문이잖아.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뭐 아이고 사면 되지 않나? 그냥 커피를 주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강매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사건 보면서 네.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문제되는 지금 법에 관련된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카페 주인한테는 강매, 강요, 감금, 협박, 공갈, 이용자한테는 업무방해, 주거침입, 그쵸. 태거불이익. 이 사건 하나로 지금 이들이 감론을박이 벌어지는 법적 쟁점이 네, 한두 개가 형사건이네.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강매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강매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가능하겠다.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다 제가 볼 때는 여의치 않거든요. 근데 강매는 경범죄 처벌법에 보시면 강매를 금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걸 이제 사라고 했으니까 이 강매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좀 이거보다는 저 무시무시한 막 강요죄, 막 뭐 감금죄, 뭐 공갈
막 협박 이런 정도까지 과연 구성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정도에도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또 요즘은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에서 카공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장씨가 노트북 켜놓고 계속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계속 시간 끄는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카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요. 사장님들 고민 많아요. 네. 왜 우리가 좀 소음이 있을 때 공부 잘 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들 보면은요. 카페 오픈 시간부터 마감 시간까지 가장 싼 메뉴,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만 시키고 8시간씩 공부해서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 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 자리가 딱 3자리인데 음료수 한 잔만 시키고 하루 종일 카페 자리에 주차해놓고 공부하고 그것도 아니야. 있다. 멀티팩 가져와 놓고 뭐 우리 프린터까지 연결되었던 그런 사례도 봤잖아요. 심지어 카페에도 베이커리 메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가방에다가 다른 빵 가져와. 빵 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집에 커피 있는 거 마신다. 참 여러 가지로 이 사장님들 고충이 이모저모 많습니다. 예. 그 아이스 아메리카고 500원 비싸던데요. 어쨌든 이런 카공족 논란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카페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카페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의 영업장이기도 하지만 카페는 잠깐 그 자리에서 뭐 차를 마시든지 이렇게 단기로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사실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우린 여기서 공부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카페 이용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뭐 카페에서 공부만 합니까? 충전도 해요. 노트북 사용하고 어떤 분들은 노트북 막 서너 개씩 본체까지 뜯어오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게 그 우리가 왜 계속 그 회전율이라고 그러죠. 카페라고 하는 게 이제 물장사인데 결국 이게 회전율이 좋아야지만 사실 이게 돈이 벌리고 이 사적인 영업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카공족들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지게 되면 카페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 카페는 3시간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예 붙여놓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법적으로 정말 합리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장님들께는 이게 생존일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사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분들에게는 이 카페가 정말 따뜻하면서도 저렴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서 이게 앞으로도 좀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카공족 때문에 나도 힘들다 이런 자영업자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또 댓글을 찾아봤더니 뭐 카공족을 퇴치하는 방법이 있다 뭐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요. 노래를 일부러 크게 틀거나 와이파이를 껐다 켰다 하거나 아예 시간 제한을 걸어두라는 조언까지 댓글이 다양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사연에서도 카페 이용 손님에게만 화장실을 개방하는 등 일정한 이런 제한을 좀 두고 있었잖아요. 이런 규제들이 합당한가요, 변호사님? 사실 이게 뭐 규제라고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한테도 영업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어저께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막 상담을 하고 싶다, 법률 상담을. 네네. 그래서 뭐 언제로 하면 되겠느냐? 저는 주말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왜요? 왜요긴요. 제 맘이죠. 제가 주말에 일을 하든 말든. 왜요가 어디 있어요? 왜요가 있어? 제 마음이죠. 제 자유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상 영업하는 사람의 자유예요. 뭐 몇 시간 이상 뭐 여기 더 이상 뭐 머무르지 못한다, 혹은 또 추가 주문을 해라, 뭐 이런 거는 헌법상의 보장된 영업의 자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뭐 제한해야 된다, 규제다, 이거는 아예 성립이 안 되는 말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럼 점주가 어디까지 규칙을 정할 수 있을까요? 한계는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갑자기 어떤 식당에서 50kg 이상은 출입 못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아니, 진짜 합리적이지 갈곳이 않죠. 뷔페 식당 같은데. 영업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지만 한계는 존재해요. 어느 정도 그 범위를 넘어난 것은 분명한 차별. 뭐 성별이든 뭐 어떤 종교든 이런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노키즈존 같은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국가권익위에서도 합리성이 없는 차별이다라고 해서 노키즈존에 대해서 이것은 좀 철회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권고 의견을 내기도 했거든요. 네. 물론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미리 사장님들이 잘 알리고 동의를 구해서 동의하는 분만 입장하세요라고 한다면 문제의 여지가 적어지겠지만 합리성을 현저하게 결여했다면 충분히
차별로서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네. 이게 공공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그렇죠. 개인의 사업장이기도 해.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 법이 알고 싶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눈도 좀 네. 쌓여 있는 것 같았고 저는 갑자기 추워졌다고 또 느꼈는데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여기 서울 상암동에는 밤사이 내린 눈 때문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 이제 서울의 눈은 모두 그쳤고 수도권 중에서는 경기 남부에만 눈이 조금 남아 있는데요. 눈구름이 덮이면서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2.1도를 보이며 추위는 다소 덜합니다. 하지만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고요. 눈이 내리 얼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눈의 양은 중부와 전북, 영남 곳곳을 중심으로 1c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오전까지 내리다가 대부분 그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낮 동안까지 눈날림이 조금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낮아져 춥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0도, 대전이 2도, 광주 4도, 대구는 6도까지 오르면서 아침 기온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조금 더 낮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흐리던 하늘은 늦은 오후부터 차차 거치는데요. 다만 오후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이 불어옵니다. 그 밖의 지역들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와 내일 아침부터는 한파 수준의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아침 기온도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한낮에도 영하권입니다. 오늘 비눈이 내리면서 건조특보가 완화될 수 있겠지만요. 밤부터 불어오는 찬 공기 때문에 동쪽 지역은 다시 건조해집니다. 야외에서 화기 사용 시에는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눈이 내려 쌓인 곳이 많기 때문에 네. 걸어 다닐 때도 상당히 미끄러운 부분이 있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걸어 다닐 때는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시면 이런 그래. 날씨 팔 부러져.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장갑 착용하시고 손을 넣지 않고 네, 이렇게 걸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오아시스에서 play the next channel A